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봐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는 IT캠. 야, 갑자기 뒤통수가 시린데요. 요거를 청약해야 될지 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지금 녹화 시간 기준 7만 전자를 터치할랑 말랑 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길 바라면서 오늘의 경제 공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기리. 자, 일단 이 소식을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상장 공모주가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대한조선 앞두고 이러니까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NRB의 이제 하락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자면은, 일단은 데이터도 좋았습니다. NRB 물론 섹터가 미래지향적은 아니라는 단점은 있었지만 마이너스 수익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 상장하는 프로티나인데요. 이 친구가 어떤 성적표를 보여주는가가 대한조선 투심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NRB는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프로티나는 분명히 플러스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의무 확약과 유통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NRB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이너스가 또 오랜만에 나타나면서 그 투자 심리를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공모주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주 대한조선까지의 데이터를 보고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실 보신 분들은 내일 전부 다 좋은 결과로 보답받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이 NRB 그리고 오른쪽이 내일 상장하는 프로티나입니다. 이 두 개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NRB 같은 경우는 기관 경쟁률도 800대1로 조금은 낮았고요. 그리고 의무 확약은 0.7%밖에 안 됐죠. 그리고 유통 금액도 680억으로 조금 높은 편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오른쪽에 프로티나를 보시면은 경쟁률 좋았고 의무 확약이 8.1에서 45.6까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통 금액도 NRB보다 훨씬 더 낮은 편이다 보니까 이 친구 프로티나는 내일 아마 좋은 상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티나도 마이너스다 그렇다면은 공모주 시즌이 일단 또 당분간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봐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는 IT캠. 야, 갑자기 뒤통수가 시린데요. 요거를 청약해야 될지 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하는 IT캠. 그런데 긴급 점검을 아무리 해봐도 일단은 고고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기관 데이터인데요.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나왔고 의무 확약도 무려 23%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2천억인데 유통물량 인정치는 15%로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도 300억 정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거 청약 안 할 거면 도대체 전혀 할 게 없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제안. 대한조선 상장을 앞두고 그래도 조선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오늘 조선 ETF가 3%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와중에 한미 협상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소식. 자,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는 뜻으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아직까지 협상이 잘 안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무조건 조선은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조선주가 급등. 이번 주 금요일 대한조선도 절대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22조 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야, 이제 드디어 밥그릇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뭔가 그냥 기울어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썰매장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밥그릇이 되어가는 모습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왜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 기업과 총 22조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 넘게 장 초반 상승 출발했고 슬금슬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장중에 일론 머스크가 그거 내가 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공시된 규모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하반기 주인공은 반도체라는 걸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갈까라고 했더니 이런 걸로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오늘 반도체 주가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이런 소식 하나하나가 살살
해서 8만전자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가장 뜨겁게 반응한 친구들은 두산테스나 AD테크놀로지, 네페스아크 등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왼쪽에 삼전 8만전자까지 잘 버텨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두산테스나와 AD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 온다 2차전지 온다. 자, 반도체 봤으니까 2차전지도 봐야겠죠. 드디어 증권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LG엔솔을 중립으로 이때까지 말했던 하나증권도 이제 드디어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45만원으로 상향 조정. 2분기 LG엔솔의 영업이익은 5천억으로 작년보다 150% 증가했고요. 그리고 미국 생산 보조금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0%로 적자에서 드디어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흑자로 안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ESS 매출 증가도 기대가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LG엔솔 5%나 올랐습니다. 이제 반도체 대장주도 2차전지 대장주도 오늘 쌍끌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반기는 반도체와 2차전지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반바지 중에 발을 맞고 있는 알테오젠 이야기도 봐야겠죠. 자, 2주 전이었나요? 알테오젠이 거토양을 만드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코스피 이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옛날 셀트리온이랑 좀 그림이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대략 10년 전 우리나라는 셀트리온 열풍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은 코스닥 대장주였고 그리고 대장 찍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었고 또 거기서 주가는 4배나 더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10조에서 40조로 단기간에 급등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알테오젠 또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 지금 주가를 보면은 곧 고점 치고 뭐 떨어질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나고 있지만 몇 년 뒤에는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 셀트리온 주가를 보도록 할까요?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이때 2017년 말에 이전 상장을 결정했고 그때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급등하고 이전 상장이 되자마자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역시나 선반영 뉴스에 팔아라 나타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거의 4배나 오른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또 요 길을 갈 수 있다는 건데 한번 기대분들도 관심 있다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4시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자, 지금처럼 국장이 뜨거울 때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이게 영원하지는 않겠죠. 또 언젠가는 국장은 전 세계 다른 나라보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또 언젠가는 미장이 답이야 라는 분위기가 등장할 텐데 그런데 그때 진짜 국장을 박살낼 만한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에서 24시간 주식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장이 재미없다면 국장 탈출이 거세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등에서도 거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지금 이제 12시간 거래로 늘어났죠. 이것만 해도 좀 피곤한데 그런데 이거 미국처럼 24시간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밤새면서 주식 거래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스탑로스가 필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코스피 이제 2차 상승을 준비하라. 여부가 있을까요?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하나증권은 지금 조정을 거친 코스피가 향후 371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상승 히스토리를 보면은 대부분 1차 상승 후 1차 조정 고점 대비 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상승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371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항상 명분이 필요합니다. 뭘 하든 명분이 있어야 욕을 안 먹겠죠. 그래서 이 상승에도 명분이 필요할 텐데 뭐가 있나 봤더니 첫 번째는 기업 이익 성장. 기업 이익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화 강세. 사실 지금 상승의 요인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환율이 쭉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 친화 정책. 이것 또한 상반기 상승의 주인공이었다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요게 조금 더 강해진다면 한 번 더 영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환율이 계속 내려와서 1300원 근처까지 가면서 기업들 실적까지 좋아지면서 주주환원 정책이 더 좋아진다면은
요 코스피 4,000도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집중하면서, 그리고 또 뭐 확실한 건 없으니까 기업 중에서 실적 잘 나온 애들만 골라가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연히 부자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항생테크 곧 급등할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좋아하는 중국 증시, 내년까지는 큰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돈을 푸는데 안 오를 수가 있겠냐라는 간단한 전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한 전문가의 말을 보자면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테크 중심의 투자 심리 회복 등으로 인해 올해 고점을 곧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틱스, 바이오 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테크죠.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면은 중국은 뭐 개별 주식 투자긴 어려우니까 ETF로 조금씩 포트를 챙겨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북한 김여정이 우리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사실 협상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주디를 그냥 꾹 닫고 있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 삐졌어 풀어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북한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이재명 정부랑 전인자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들이 어떤 정책을 꺼내던 우리가 마주 앉을 일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이제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만났을 때도 뭐 이런 이야기 맨날 나타났었습니다. 뭐 이상한 얘기도 막 해서, 저런 말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바로 반응을 했네요. 불신의 벽이 그만큼 높은 것 같다. 그럼에도 일관되게 평화를 위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만 생각하자면은 대북주에 투자할 때는 장기 투자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이렇게 악재가 나타날 때 막 주가가 빠지겠죠. 그때부터 그냥 천천히 모아가다가 우리나라 정부든 아니면은 뭐 트럼프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주가가 쭉 올라가겠죠. 그때 또 매도했다가 무조건 북한 쪽에서 바로 좋다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말할 리가 무조건 없습니다. 절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상대는 북한과 트럼프라는 거. 아마도 과거에 대북주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기아, 인도 역대 최다 판매. 인도 시장을 잡는다면 향후 10년은 든든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아차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진출 이후 최대 실적을 써냈으며 올해 28만 대 정도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기아의 판매량은 인도에서 6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참고로 5등은 도요타인데 5만 대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2등이란 소식. 참고로 인도는 연간 400만 대 정도의 신차가 팔리는 시장입니다. 신차 시장 규모는 중국이 1등, 미국이 2등, 그리고 인도가 3등이라고 하니까 여기만 잘 풀린다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쭉쭉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잘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인도가 연간 400만 대 팔리는데 우리나라는 150만 대나 팔린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많이 팔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인구 대비 우리는 3% 정도 수준의 신차가 판매가 되고 미국은 1% 정도가 판매가 되며 다른 나라는 평균 한 1.5에서 2%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신차 판매량이 되게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더워도 되나? 서울이 너무나 덥다고 합니다. 요즘 대구는 시원해서 피서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전인데 검색해보니까 서울은 32도인데 대구는 30도밖에 안 됩니다. 주말에 서울은 38도까지 찍었고 경기도 안성은 40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진짜 말 그대로 아스팔트에 계란도 구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은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더워지는 게 매년 심각해진다는 게 문제겠죠. 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주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은 시원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말은 평소보다 한 2-3도 낮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어디 갈까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국내에도 로보택시가 옵니다. 국내 로보택시 시장은 웨이모랑 테슬라가 먼저 올까 아니면 중국이 먼저 올까 했는데 일단은 중국이 먼저 올 것 같아요. 중국 바이두가 카카오 모빌리티랑 손잡고 국내 로보택시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원래 웨이모랑 또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한국 진출 의지가 강한 중국이랑 결국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웨이모도 결국 들어오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올까라고 생각해보자면은 일단 떠오르는 건 현대차거든요. 이미 웨이모랑 또 실제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자, 다만 현대차 그룹도 국내 시장을 노려야 되는 플레이어 중 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웨이모와 함께 들어오게 될까,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떠오르는 건 바로 SK텔레콤입니다. 팀에 5G 이런 전반적인 기반이 있다 보니까 이 또한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러한 소식은 아마도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한 2년 뒤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로보택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홍보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